2019년 5월 28일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 타마구 노보리토역으로부터 4km 떨어진 도심 한복판에서 중년 남성이 일반인을 상대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을 벌였습니다. 중년 남성은 일부러 이른 아침 출근 시간대를 노렸는데 버스 정류장에는 출근하려는 사람 이외에도 학교에 등교하려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는 타마구 신마치거리 한쪽에서 줄을 서서 스쿨버스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곳은 평상시에도 항상 스쿨버스가 학생들을 태우고 가는 장소라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사람이 등교버스가 서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남성은 7시 35분 양손에 길고 얇은 칼을 들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현장을 목격했던 버스 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 남성은 야나기바라는 횟집에서 사용하는 일명 사시미 칼을 양손에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올해 51세인 이와사키 류이치였습니다. 그 시간대에 스쿨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학생들은 대부분 여학생들이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의 학생들이었습니다. 대기줄에는 70여 명이 줄을 서 있었는데 가와사키에 있는 가톨릭 학교인 카리스타 학교로 등교하기 위한 학생들이었습니다. 류이치는 일부러 사회적 약자인 여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류이치는 사건 현장에서 약 4k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출발하면서 시종일관 사람들을 살해할 생각만 하고 걸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사건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언젠가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류이치는 집에서 전철을 타고 내려 범행 장소로 걸어오던 중 시야에 범행 대상이 들어오자 달려들었는데 줄을 서 있던 어린 학생들을 향해 순서대로 칼을 휘두른 것이었습니다. 류이치는 순식간에 줄 서 있던 20여 명에게 칼을 휘둘렀는데 그중 2명은 사망하고 18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중 사망한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구리바야시 하나코양이었고 자녀의 등교를 도와주고 있던 외교관 출신 야마토 사토시 39세였습니다. 류이치가 20여 명에게 2자루의 칼을 휘두른 시간은 불과 20초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칼을 휘두르자 한 줄로 서 있던 시민들은 흩어져 도망쳤는데 류이치는 도망가는 시민을 쫓아가며 칼을 휘두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짧은 시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난 후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본인을 향해 휘두르며 그 자리에서 현장 바닥에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그가 쓰러진 주위에는 피 묻은 길이 30cm나 되는 회칼 2개가 떨어져 있었고 그가 메고 있던 배낭 속에는 또 다른 칼 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는 25cm인 식도와 20cm짜리 회칼이 추가로 들어있었습니다. 류이치는 만약 손에 들고 있던 범행 도구를 빼앗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가방 속에 또 다른 범행 도구를 준비해가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류이치는 인근 병원으로 구급차에 실려갔으나 사망했습니다. 1967년 12월 류이치는 가와사키에서 태어났습니다. 류이치의 부모는 류이치가 어린이집을 다니던 시절 4살 때 이혼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도 전에 부모는 아들을 버리고 서로 갈 길을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 하나는 자녀 양육권을 가지고 키우는 데 반해 류이치의 부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행복보다는 본인들의 행복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렸던 류이치는
그런 못난 부모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아원이든 친척집이든 부모가 위탁한 곳에서 인생을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류이치의 부모는 망설임 없이 아버지의 큰형, 큰아버지 집에 류이치를 맡겼습니다. 큰아버지 집에는 큰아버지의 자녀 둘이 있었는데 류이치보다 4살 어린 아들과 3살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아무리 친자식처럼 본인을 키워줬다 해도 그의 가족들은 류이치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인생이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류이치가 성장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큰아버지는 류이치를 공립학교로 보내주었고 류이치는 큰아버지에게 큰 신세를 지었다며 감사해했습니다. 그리 좋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가정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직업학교에 다니며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4년 뒤 큰아버지는 친아들을 명문사립학교인 카리스타 고등학교에 진학시켰습니다. 류이치는 이때부터 본인이 그들의 가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류이치의 동창생들은 항상 그가 비관하거나 우울해 있을 때면 누구는 명문 사립학교에 가서 행복할 텐데 나도 저런 사립학교에 보내줬으면 훨씬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미래도 좋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류이치는 이때부터 사립학교에 대한 증오가 불타올랐습니다. 한 집에서 극과 극으로 비교당하는 기분이란 한 집에서는 살고 있지만 마치 본인을 빼고 화려한 자녀의 학교 생활을 늘어놓는 이웃사람과의 대화를 듣는 듯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류이치는 나중에 커서 유명 사립학교 학생들을 살해해야겠다는 복수심에 가득 차 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가 51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독립하지 않고 큰아버지 집에 그의 가족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슴에 소외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고등학교나 대학을 마치고 독립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독립하지 않고 여전히 큰아버지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류이치는 전형적인 은둔자였습니다. 큰아버지는 80대 노인이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습관처럼 대화 없는 한 집 생활을 하다 보니 큰아버지 가족과 류이치는 각자 생활하는 것이 더 편해진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큰아버지 가족이 식사를 마치고 나면 류이치가 냉장고에 들어있는 반찬을 꺼내 혼자 식사하고 설거지하며 혼밥을 먹고 지낸 것이 습관처럼 된 것이었습니다. 류이치는 핸드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스마트폰에 태블릿 PC까지 가지고 다닐 정도로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고 살고 있었지만 류이치는 단 한 번도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류이치가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는 환경이었었나 생각도 들겠지만 류이치는 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동안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조소와 경비원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직장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작 몇 개월 직장 생활을 하고 그만둔 것이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40대에 접어들어선 그는 방 안에 처박혀 비디오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에 빠져 살았습니다. 큰아버지는 방 안에 처박혀 나오지 않는 류이치가 걱정이 되어 타일러 보기도 했지만 그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하고 싶은 말은 편지를 적어 남겨놓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던 큰아버지는 마을 동사무소에 이런 사실을 알려 고충을 해결해달라고 했으나 류이치는 본인을 설득하러 온 공무원들에게 나는 빨래도 혼자 하고 먹는 것도 해결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나를
도와주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며 공무원들을 되돌려 보낸 것이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힘들어하던 그가 상명하복으로 이루어진 직장 조직 생활을 해나가기에는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경찰이 류이치를 현장에서 검거했을 당시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일부러 핸드폰을 집에 두고 온 것으로 판단하고 류이치의 집에서 그의 핸드폰을 찾기 위해 샅샅이 뒤져본 것이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류이치의 핸드폰을 찾아야 그와 연관된 공범이 있는지, 어디에서 범행 도구를 구입했는지, 동선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류이치의 집안에는 핸드폰도 없었고 컴퓨터나 노트북도 없었습니다. 류이치는 이 현대화 시대에 무엇으로 적응하고 지내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류이치가 핸드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류이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CCTV를 확인해 그의 동선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류이치는 하루에 거의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을 정도로 집안에만 처박혀 지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별다른 영상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던 그때 사건 발생 4일 전 류이치가 집을 나서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날도 이른 아침 7시 정도였는데 류이치가 걸어간 곳은 타마구 노보리토역 근처인 사립학교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방범 카메라를 조사하던 경찰은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구석진 자리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던 학생을 바라보는 모습이 찍힌 류이치를 발견했습니다. 정확히 4일 전 범행 현장을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유명 심리학자는 현재 일본의 이런 은둔형 사회 부적응자가 한둘이 아니라며 일본의 미래가 걱정스럽다는 말을 했습니다. 류이치는 어려서부터 소외받고 비교받는 생활에 언젠가는 사람을 죽이려는 잠재적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번 범행으로 보아 사람을 죽이려는 상세한 계획과 강한 욕망, 그리고 유명 사립학교에 대한 불만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했습니다. 장기 실업으로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그가 50이 넘은 나이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일본 정부에서는 61만 명에 육박하는 은둔자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길은 소통뿐이라며 그들과 소통해야 2번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류이치와 큰아버지는 두 사람 간의 의사소통을 편지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류이치가 편지를 남기면 큰아버지가 용돈과 편지를 올려놓는 식으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결국 큰아버지는 류이치에게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 독립하는 것이 어떠냐며 편지를 남겼는데 류이치는 평생을 그렇게 살다 다른 곳에서 혼자 살 것이 두려웠는지도 몰랐습니다. 본인 인생을 비관하다 아무 이유 없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